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주제는 AI와 문학의 미래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AI에 친숙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계속 우리 삶을 계속 바꿀 거라고 AI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게 현실이 되었는데요. 어, 그것이 이제 문학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걸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소개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소개를 하자면은 제주대 국어교육과에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연구년을 맞아서 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여러분들 흔히 이제 남가주 대학교라고 부르는 대학,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인데 이 학교에서 방문학자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해서 한국 현대소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 기계비평 수업이 음, 기계미학과 뭐 SF 이런 주제였던가요? 그래서 저도 SF에 늘 관심을 갖고 있고 SF 어워드 심사위원도 하고 또 아마 전 2주 전에 유상근 교수님도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유상근 교수님과도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미국에서도 두 번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SF, 뭐 AI, 기후 위기 그리고 인지과학 이런 분야 문학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분야들을 함께 이제 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의 세상의 큰 문제들, 뭐 기후 변화라든가 AI 이런 문제들은 한 가지 그 학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워낙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여서 문학도이지만 그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술, 과학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소설 쓰는 로봇이라는 그런 문학 평론집을 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고민하고 또 재미있게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AI와 문학이라는 주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제가 쓴 소설 쓰는 로봇이라는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또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질문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상상하고 있는지 제가 좀 듣는 시간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강의를 하는 그런 이제 교수님들도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또 만들어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도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다음에 사실 책 쓰는 것보다 책 쓰고 나서가 좀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이를테면은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 유튜브 영상을 구글 노트북 LM으로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트북 LM을 잘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책이나 논문을 넣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최근에는 이제 영상까지 만들어줘서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책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듣고 팟캐스트로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그 거대 언어 모델을 넘어서 AI 에이전트라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 책을 소개하는 웹페이지를 이 에이전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하고 자료를 제공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기획, 설계, 코딩, 검토까지 AI가 해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편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출판, 문학이라는 관점에서는 또 새로운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이야기 조각 읽기 뭐 이런 재미있는 게임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이런 책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나 다른 일종의 파라텍스트라고 하거든요. 문학에서는 책 본문은 문학 텍스트 본문은 아니지만 뭐 광고라든가 거기에 뭐 설명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재미있는 파라텍스트를 만들어서 또 독자와
또 공유하고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그 출판계에서 계시는 좀 원로 교수님이 저한테 AI를 어떻게 출판 문학에 어떻게 활용할지 좀 여쭤보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제 책을 내용을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칫하면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뭐 표절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책 외적인 그러니까 책을 어, 기획하고 자료 조사하고 혹은 책이 나오고 나서도 이런 작업들을 사후 작업들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뿐만 아니라 책에 관련된 이 사후적인 어떤 작업, 홍보, 그리고 공유에서도 도움이 될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어,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면은 사실 책의 지금 종이책 혹은 뭐 전자책 이런 형태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AI 관련 책을 내면서 그걸 종이책으로 내는 게 맞을까? 사실 이제 출판사에서는 전자책으로 내는 것은 크게 고려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또뭐 무슨 QR코드 같은 거를 미리 만들었으면은 공유하기 쉽겠지만 그렇기 좀 어렵고 뭐 SNS를 통해서 이제 몇몇 분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그래서 책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음, 1930년대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무슨 로봇 같은 게 있고 무슨 박사님처럼 생긴 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영화 각본 작자 위클리프 힐 씨는 소설 제작 기계를 발명했다. 이 기계의 명칭은 각본 로봇, 즉 인조인간 혹은 자동뇌라고 칭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1930년대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그거는 뭐 20세기 중후반 이후에나 나오는 그런 개념이니까, 네, 이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그때 당시 기자들은 거의 시인이거나 소설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조인간, 뭐 자동뇌 되게 재밌는 용어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닉네임 뭐 자동뇌라고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인조인간, 자동뇌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영화 소설에 나오는 여러 그 서사 요소를 가지고서 새로운 영화 각본을 무한 수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기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1930년대 뭐 인조인간, 로봇, 뭐 자동뇌 이런 내용이 나와서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이 내용이 정말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영어 기사도 있었고, 오히려 영어 기사는 1년 뒤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로보라는 제품이 있었고, 이건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본 것인데, 지금은 팔린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제가 찾았을 때 미리 샀을 걸 이런 후회도 드는데, 그래서 여기 사진 자료를 보면은 로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로보트가 아니고, 혹은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동뇌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종의 종이 휠을 돌려가지고, 음, 그 작동하는 그런, 어,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휠을 돌려서 보면은 뭐 장소, 히어로, 뭐 히로인 이렇게 돼 있는 요소들을 선택해서 이것들을 이야기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설명 방법도 있고 스토리에 관련된 요소들, 뭐 플레이스, 히어로, 히로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몇 가지들을 어, 이렇게 휠을 돌린 다음에 그 번호가 나온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샘플이 나와 있죠. 이렇게 뭐 플레이스는 14번, 히어로는 9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선택해서 이야기 뼈대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여기에다 살을 붙여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긴 위기 목록이 쫙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뭐 아날로그적인 그
보드게임처럼 이렇게 휠을 돌려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좀 낡은 장치인데, 제가 이것을 그 책 출간과 기념해서, 또 다른 이제 작업을 한 것 중에 에이전트로 앱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휠을 클릭하면은 휠이 돌아가서 선택된 이야기 요소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완성된 플롯으로 나오는데 조금 허술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챗GPT나 여러분들 많이 쓰는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이제 쉽게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수업 끝나고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막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아주 잘 구현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근데 이제 이런 그 텍스트 생성 문학, 생성 문학이 굉장히 좀 더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존 클라크라는 그런 발명가가 1845년에 런던에서 피카디리 이집트홀에서 유레카라는 기계를 전시했다. 그래서 이거는 시를 만들어내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뭐 동변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제 시가 나오는 재밌는 기계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 챗GPT 나오기 전에 뭐 GPT-3라는 버전이었고 그 GPT-3 이전만 해도 놀랍게도 이 유레카라는 기계보다 못했다고요. 이 텍스트 생성 그 장치들이. 그래서 굉장히 1845년에 나온 것이지만 이제 좀 흥미로운 그런 문학 기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챗봇의 기원을 더 소급해 가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AI 문학 혹은 기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생성 문학이라는 것이 문학사를 새롭게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문학사를 다시 돌아보게끔. 기계 문학 혹은 이제 생성 문학, 텍스트, 어, 자동 생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어요. AI가. 텍스트 생성기 원형이 중세 아랍의 점술 도구 자이르자라는 그런 고대 장치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중세보다 더 이제 기원은 오래된 장치인데 이븐 할둔이라고 그 중세 아랍의 최고의 그 학자가 있어요. 뭐 이분이 이제 이 자이르자를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고, 다시 이제 복잡한 도표를 통해서 문자로 바꿔서, 질문에 답을 생성하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만든 거는 이제 점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천문학이랑도 관련되어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세 아랍에서만 있었냐? 이제 중세 아랍이 굉장히 학문이 발전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마 이 당시만 해도 유럽보다도 훨씬 더 과학이나 학문이 더 그 월등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챗봇이나 텍스트 생성 도구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은 동양에서도 굉장히 고대에 발견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역 있죠. 근데 주역을 변화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주역은 이제 당시의 고대의 어떤 우주를 설명한 과학이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이제 반드시 점술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점수를 이용한 몇 가지 방법론들이 만들어져서 이걸 점수에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중세 아랍에서도 그렇고 서주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제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된 거죠. 주요 의 활용은. 그래서 챗봇의 기원 혹은 이제 그 텍스트 생성 도구가 이렇게 오래됐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흥미롭게도 뭔가 그 점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의 어떤 삶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미지의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런 어떤 기계적인 도구 혹은 수학적인 도구에 의존을 많이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기술은 다르지만 그 어떤 동일한 욕망과 불안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계문학 혹은 이제 생성문학 또는 자동 스토리 생성을 연구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공학자들이나 뭐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사실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제1의 목적은 사실은 어, 돈 때문에인 것 같아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돈만을 쫓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 그 밖에 다른 이제 좋은 목적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AI와 인간을 조율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율, 그러니까 바퀴를 조율하듯이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거는 AI가 인간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I에게 이야기를 가르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일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그래서 자동 스토리 생성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유로서 이렇게 자동 스토리 생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 뭐 여러 또 이유들이 있죠. 문학을 혁신하기 위해, 예술을 혁신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기술의 발전, 공학적인 그런 발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또 이런 이유들이 모여서 이런 어, 자동 스토리 생성 연구 혹은 생성문학 발전에 큰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요커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크리에이터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어, 이 기고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살짜리 쌍둥이가 있는데 둘 다 생일 카드를 쓰는데 한 명은 인공지능 사용하고 한 명은 안 그랬다. 근데 인공지능이 당연히 어, 더 잘 그렸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고 사람이 만든 건 보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사실은 자녀가 있으면은 다 보관하는 게 맞겠죠. 이분은 실제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자기 작품이라면은 AI로 한 거는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갖다 바로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 그리는 건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요. AI로 만약에 본인이 그렸으면은 거기에 어떤 일종의 과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라는 그 이상의 그 과정에 결국에 인간이 참여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버리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막그 그림 자판기처럼 해서 막 만들어내면은 찍어내고 막 수천 개, 수백 개를 만들어내면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름의 과정을 도입하고 한다면은 그 역시 일종의 자기의 어떤 분신으로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음, 수백, 수천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소설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SF 소설인데요. 어, 예전 같으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데 음, 지금은 AI가 얼마든지 만들어져서 아주 독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면 작가가 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사변적인 상상이 들어간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였는지 이제 하여튼 되게 유명한 그런 빅테크에서 한 설문에서 그 연구에서 보니까 작가도 미래에 사라지기 쉬운 작업 그 직업 중에 하나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작가가 어떤 문학 작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글을 쓰는 그런 직업까지 포함해서 일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이제 평이한 작업들은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은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다 혹은 작가가 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할인가에 판매합니다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SF입니다. 역시 SF 앤솔로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 실행과 동시에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이야기를 생성하는 소설의 토탈 픽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 쉽게 자기 취향에 맞게끔
문학을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출연한 모든 배우가 AI 홀로그램이었다. 그래서 모든 예술 분야를 AI가 장악하고 민간 예술가가 벌던 돈을 AI 회사가 벌어들이는 시대였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근거도 있고요. 이것은 SF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그 외삽에 근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더 외삽에 근거하진 않지만 많은 작품들이 외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떤 변화 추이 이거를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다, 미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알고리즘 추천에 의해서 뭐 유튜브 보고 그렇죠? SNS 읽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정말 많은 시간을 SNS나 이런 유튜브 보는데 소모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후회하고 또 계속 그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알고리즘의 어떤 미학 또는 알고리즘이 우리 삶을 거의 뭐 장악하고 있고 우리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을 거의 추출해 가서 그걸 자본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그게 더 한 단계 더 진화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 취향을 분석을 해서 즉시에 소설이나 뭐 영화나 뭐 다른 즐길거리들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자본이 빅테크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어떤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인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너무 음, 나의 어떤 집중력과 나의 관심을 이렇게 빅테크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 빼앗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미국의 그 학교에서 보면은 젊은 학생들이 다들 쉬는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고 있고 뭐 틱톡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어떤 창작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미학 전체를 AI가 좌우하고 있다. 혹은 우리 일상 생활을 거의 좌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혹시 이제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이분은 이제 과학자인데요. 맥스 테그마크라는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생명의 미래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우려를 이제 표명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AI 발전을 뭐 중지시키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또 다시 이런 어, 것들을 했는데 예전에 여기에 그 파운더 그리고 이제 보드에 들어가 있던 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모건 프리먼 같은 사람도 있고 스티븐 호킹 같은 이제 작관 과학자도 있고 일론 머스크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이제 AI 연구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좀 변했죠 당연히 이 위원회가. 근데 지금도 역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학계 혹은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AI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내고 AI를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 생명의 미래 연구소가 좋은 일도 하지만 AI 뭐 연구도 많이 하지만 또 이런 그 AI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가 쓴 라이프 3.0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소설처럼 읽히는 책인데 AI의 미래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일종의 SF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프롤로그 스토리가 오메가라는 오메가라는 팀이 AI 슈퍼 AI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의 SF라고 보면 돼요. 프롤로그는 특히.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오메가 팀이 만든 AI가 모든 이제 영화를 다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대박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휩쓸어 가는 거의 그냥 싹쓸이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AI 개발이라는 거는 자본의 어떤 그 자본을 추구하는 그런 동인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문학 역시도 그런 방향을 가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영화라든가 또 문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협소해질 것이고 더 많은 즐길거리들이 나온다면은 AI의 어떤 자본 추구를 통해서 더
위협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상상력도 발휘를 해볼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도 생각도 가능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쉽게 쓰고 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다양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양극의 어떤 시나리오가 충분히 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대기업에 따라가느냐, 그냥 편하게 알고리즘이 제공해주는 뭔가를 보고 그냥 수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뭐 저항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든 자기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든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아포칼립스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돈이 되는 이야기고 또 AI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AI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사실 어떻게 보면 SF이기도 하고 SF 작품보다 더 중요한 SF 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SF를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어떤 SF에 대한 그 AI에 대한 서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작가의 생각을 좀 해볼까요? 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가즈오 이시구로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로봇이 인간 작가 대체할 거인가요? 뭐 걱정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음, 당연히 자기 일자리 걱정되는데 그것보다는 AI가 자기 감정을 울릴 만한 소설을 쓰게 되면은 그거는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조금 지금의 그 AI 발전을 보면은 잘못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소설 그런 것들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 능력을 AI가 갖췄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오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수준 되면은 AI가 공산주의, 나치즘, 자본주의 이런 그 굉장히 큰 이데올로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은 우리의 그 삶이 AI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무슨 큰 이데올로기가 아니어도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샘 말트만이라는 이제 챗 GPT의 CEO, 그 오픈 AI의 CEO도 이제 우연한 설득이라고 AI가 은근슬쩍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거대한 이데올로기 이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여기 와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제 제미나이를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그 이제 다음날 차를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제미나이가 제가 그 차에 관한 자료를 주고 읽도록 했는데 이 차 반드시 사면 안 된다. 당장 그만둬라 거래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맙기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제미나이가 강력하게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 거래할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일종의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높은 확률로.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맙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내 삶이 AI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뭔가 문학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실 더 나아가서 학자들이 고민하는 거는 AI가 우리의 인생 혹은 세상의 시나리오, 세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좌지우지 할까 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계가 참 모호한데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근거가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음, 이야기들 많이들 하는데 아티스트의 그 작품들을 그러니까 학습해서 AI가 이렇게 뺏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좀 가난해지고 양극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고민 같고요. 그다음에 인간 AI 협력 모델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I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거는 꼭 문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인더 루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 모델이 있습니다. 이 관계 모델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인데 논문을 이제 제가 GPT-4로 예전에 읽어본 것인데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그 근무자들이 더 많은 품질의 결과를 도출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그 결과도 있습니다. 이 AI를 잘못 사용하면 괜히 시간만 많이 쓴다. 이런 것도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 모델이 뭐냐면은, 자, 켄타우로스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반인 반마죠. 그래서 인간과 AI 사이를 명확하게 나누는 거. 반인 반마처럼 이렇게 어, 몸의 윗부분은 사람이고 아래는 이제 말이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강점을 AI와 사람이 이제 분업을 하는 것에 어떤 강점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보그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어, 그 생명체와 기계의 결합이 사이보그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보그는 완전히 AI와 인간이 결합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꼭 뭐 문학이라든가 창의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사실 업무도 사실 창의적인 작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비판하기도 하는데 어, 우리는 이제 인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서, 언어, 그다음에 뭐 친절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소위 인간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자본으로 만들어내는 자본에서 이익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창의적인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수님들이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세계에 그대로 동화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직업을 얻고 돈벌이를 하려면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만 또 그것을 강요하는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좀 돌아갔는데 어쨌든 사이보그 방식은 완전히 AI랑 결합해서 이제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 어떤 게 좋으냐? 이거는 이제 각 방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문학에서도 어떤 방식이 좋을까? AI가 잘할 수 있는 건 AI한테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사이보그적인 AI와 인간의 어떤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방식으로 작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점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에선 당연히 AI가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하는 것을 구분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학생들은 더 이 구분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모델로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입력을 하고 예시를 준 다음에 멘토와 파트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보조와 감독자, 탐험자역 모델도 있고, 영감 제공자, 난 그냥 영감 정도를 얻고 싶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조합자,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발상 확장자, 평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 때 AI에게 비평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게 뭐 문학적인 글쓰기가 됐든 아니면 논문 글쓰기가 됐든 숙제든 음, 여러분이 쓰고 AI에게 맡기는 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독특하고 창의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훨씬 더 문학이나 예술에 더 가까운 그런 관계. 그러니까 AI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얘를 활용할 것인가.
활용이라는 건 이제 도구로 생각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파트너, 뭐 친구, 뭐 여러 방식으로 또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의 위치를 좀 여러분에 맞게끔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AI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학적으로 써라. 여러분 이제 숙제하는데 쓰지 말고 그건 쓸데없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컨닝하는데 이용했다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컴퓨터가 기대하는 거고 다 좋은 방법은 이거를 기이하고 불경한 신디사이저 뭐 이제 그런 이제 중에 악기처럼 세상을 연주하고 혹은 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재밌는 그런 도구로 써라라는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샘 알트먼도 심지어는 뭐 창의적인 작업에 해라. 물론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 좀 면피 삼아서 이렇게 한 이야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성형 AI로 소설을 쓰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좀 직접적으로 작가들이 이야기한 거를 짧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몇 분 안에 이제 짧게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창의적인 작업에 활용했더니 작가들의 창의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어, 그 생성형 AI 활용한 스토리는 더 잘 쓰여지고 더 재밌는 것으로 간주됐고 향상이 되었다. 이제 우리처럼 평범한 작가들은 스토리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초엽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 SF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기 작가, 이분이 인공지능은 소설가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썼는데요. 개발자들에게는 러버덕 디버깅이라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코드가 막히거나 뭐 그, 그 버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무오리를 앞에 두고 고무오리한테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한대요. 그 고무오리가 설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풀어주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가 명확해지고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소설가들한테도 고무오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만약 인공지능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 어떤 작업으로 할 수 있냐면 세계 설정을 위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묘사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뭐 심너울이라는 SF 작가가 이제 그 SNS에 올린 사례 중에 하나도 자기가 국회에 대해서 뭔가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국회에 가본 적이 없으면 묘사하기 힘들잖아요. 옛날 작가들은 직접 그 취재를 했죠. 발로 쓴다고 해서. 이제 그런 작업도 되게 의미 있지만 지금은 AI를 통해서 이제 묘사를 할 때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장명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편지나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소설에서 좀 그 톤을 바꿔서 스타일을 바꿔서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재나 설정을 활용한 소설 조사할 때는 이제 환각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 제가 아마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지금은 에이전트나 딥 리서치가 있으니까 자료 조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조사, 뭐 브레인스토밍 여러 용도로 보조 작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김초엽 작가가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술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물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작가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본 건데요.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갈 수 있다면 이제 김초엽 작가 작품명 비슷하죠. 이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는 방법을 7가지 제안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크로노 다이버전, 양자 얽힘 드라이브 그럴듯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과학을 잘 모른다. 그러면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과학을 더 잘 알면은 더 공부하고 쓰는 것이 맞겠지만,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은 또 이제 시각화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상으로 만들거나 웹툰으로 그리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각화가 옛날에도 가능했고 지금은 뭐 영상으로 즉시 생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이선 몰릭이라는 그런 학자 앞에도 이제 논문 제가 인용한 바가 있는데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이선 몰리 교수가 예시로 든 것을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장르를 그대로 따라가거나 있는 틀을, 문학 형식의 틀을 그대로 고수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좋은 작품을 쓰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혹은 새로운 어떤 문학적 실천과 향유 방식을 혹은 새로운 어,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AI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소 이제 실험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좀 도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과거에 뭐 소설이나 이건 뭐 오래된 것 같지만 소설이라는 것도 근대 사회가 출현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야기 장르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지만 지금처럼 여러분 뭐 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근데 생각해봐요. 어, 여러분, 신을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지적 작가라는 그런 관점은 굉장히 독특한 약속이잖아요. 문화적인 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약이 생긴 것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근대 소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예술은 늘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 변화와 혁신에 뭔가 AI를 활용한다면은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I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혀 다른 장르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가장 열심히 하고 앞서서 하시는 분이 오영진 선생님이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이제 또 많은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좀 대화하고 질문하고 받고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 밀리지 않는 박수 크게 한번 쳐볼까요? 네. 네,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여기 줌 창 있죠, 줌. 네, 줌의 채팅창으로 이렇게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전에 간단하게 마중물 질문을 제가 좀 먼저 드려보죠. 뭐, 우리 노대원 교수님께. 뭐, 지금 연구년 재밌으신가요? 거기 남가주대학은 어떠신가요? 아, 네. 네, 여기서도 밀린 일하고 뭐 글 쓰고 이러느라 굉장히 시간을 좀 활용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할리우드 그 배경도 이제 여기서 가깝고 이제 새로운 음,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이제 할리우드가 보여준 어떤 화려한 모습, 그 음, 이면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라라랜드 같은 영화 봤으면은 그 이면도 있잖아요. LA의 어떤 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화려한 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한 도시지만 또 가장 가난한 도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일상적인데 그 옆에서는 노숙자가 누워 있고 음, 굉장히 좀 기이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로스앤젤레스가 SF의 배경으로 음.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가 SF 문화의 가장 그 음. 중심지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원래 LA를 감안하고 만든 영화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맞습니다. 다인종적이고 굉장히 다문화적이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미래의 상으로 보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는데 옆에는 노숙자가 있는 그런 극명한 대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런 극명한 대비가 일어날까요? 너무 좀 무서운 얘기인데. 현지에서 어, 느낀 감각과 또 한국에서의 느꼈던 감각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어, 많은 학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예를 들면 미국 경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AI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많이 몰리고 있는데 중산층은 붕괴되어 있고, 뭐 그 결과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도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AI 3대 강국 뭐 되면 좋겠죠. 그런데 또 동시에 그것 때문에 가려지는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계비평 듣는 학생들이 그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그 남가주 대학, 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은 그런 SF나 이런 서브컬처 문화를 굉장히 연구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의 어떤 연구의 어떤 경향이나 뭐 만났던 선생님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학생들은 질문 이렇게 하실 거 있으면 줌창에다 올려보세요. 네. 네,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스폰서 교수님으로 도움을 받는 분이 이제 박선영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박선영 교수님은 한국문학 연구자, USC, 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시는데 한국 SF 문학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책을 집필하고 계셔서 조만간에 굉장히 그 묵직한 좋은 책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헨리 젠킨스라고 이제 오영진 선생님께서도 아마 번역을 하셔서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아티클을 이제 논문을 번역을 해주신 기억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교수님도 이제 팬덤 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지만 또 SF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신다라고 듣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수염이 허옇게 난 할아버지인데, 이제 뭐, 도널드 덕 티셔츠 입고 다니시고, 굉장히 좀 열린 사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의 어떤 이런 개방적인 문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문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SF나 혹은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연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SF 문화를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최상의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네. 음. 저희도 이제 그런 SF 문화 연구 과정 같은 거 정말 좀 더 특화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선생님 만들어 주실라나요? 오영진 누나하고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박선영 선생님도 이제 전통적인 뭐 한국 문화를 넘어서 SF로 오셨다가 앞으로는 이제 기술에 대한 그 연구, 그래서 한국학을 기술과 연결하는 그래서 그 작업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제 오영진 선생님인데 언제 이렇게 같이 또 함께하는 그런 뭐 프로젝트나 협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진수민 학생인데요. AI를 이용한 창작은 양날의 검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AI 사용과 창작을 다루는 새로운 규정이나 법률 제정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견해를 주십시오. 어떤 규정이 새로 규정돼야 될까요? 네.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법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런 질문하면은 어떻게 답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 이제 동료 교수님 중에 법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께 그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뭐 실정법이나 뭐 이런 법의 어떤 구체적인 조목 이런 것들을 배운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면피삼아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꼭 법이라는 게 더 많아져야지만 좋은 것인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제정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교수가 되고서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 규정을 바꿔서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려면은 법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늦게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문학을 통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동시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법이 반드시 제정돼서 뭔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없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저는 법학자에게 배웠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는 이제 그 작가도 노동자잖아요. 그리고 노동자 관점에서 노동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 같은 곳은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정말 형편없고, 그냥 인간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저작권이 되었든 아니면 기본적인 것들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넣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기술이 문학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 것이었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텍스트 생성의 역사를 아주 조금만 살펴봤는데, 뭐, 그 타자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20세기 초중반에는 그 템플릿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PPT 만들 때 템플릿 많이 쓰잖아요. 근데 글쓰기에도 템플릿을 많이 시작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작가들이 뭐 타자기 같은 것도 쓰면서 굉장히 원고를 많이 생산하게 됐고, 읽을 거리도 많이 많아졌고, 물론 이제 교육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많아져서 생산이 많이 됐지만, 그럼으로써 동시에 원고료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 비교한 수치를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전근대 이전에는 굉장히 작품 하나로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됐다.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비교를 해주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공짜로 글을 써요. 옛날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분 공짜로 글을 써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에 글을 올릴 때 굉장히 이제 저는 글을 써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그만큼 이제 기술이 어떤 작가의 위치나 작가의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바꿀 텐데, 뭐 AI는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그 제로에 수렴하게 지금도 제로잖아요. 지금도 제로에 수렴해 있는데 원고료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SNS에 돈 안 받고 올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 누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그런 사람만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막 글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AI는 더 심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술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고, 근데 예술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 시민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뭐 기본소득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좋은 방법에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예, 윤진 학생인데요. 예, 초기에는 인공지능이 예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위협받는 게 예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예술의 영역을 새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역시 제가 그 좋은 질문에 아주 어리석은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인데 그만큼 어려운 질문인데, 어, 인공지능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은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예술이거든요. 특히 현대 예술에서는 변화하는 것 자체가 상수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어, 항상 늘 변화하는 게 상수이고, 특별히 AI는 거의 뭐 그 점에서 거의 혁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노동과 조금 더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예술이라고 말씀해서 저는 이제 문학만 조금 알잖아요. 문학에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텐데, 다른 예술을 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학을 하는 친구들한테, 자, 너네들 이야기 잘 쓰니까 좋은 기회야. 영화 쉽게 만들 수 있어. 웹툰 쉽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웹툰 만든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각각 서로 다른 문제와 위기와 기회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웹툰 창작자들은 굉장히 다들 우울증을 앓고 있고, 다 우울증 약을 뭐 4명 중에 1명 정도는 먹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 아티스트하고 국회에서 제가 이제 정책 토론할 때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동시에 AI가 자기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굉장히 노동의 시간이 길어서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두 가지 다 필요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또 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좀 만나고 토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질문을 좀 이제 다른 주제로 해서 박서연 학생인데요.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 이야기를 만들고 하시면서 학생 때는 특히 더 AI와 구분해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AI와 비교해서 학생 고유 혹은 인간 고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뭐,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중에 또 있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제가 드는 생각에,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큰 수혜를 주는,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자가 젊은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또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저는 어떻게 정말 뼈를 때리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하나 저도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어, 일단은 여러분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을 AI에게 맡기면 못 키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테드 창이라는 SF 작가가 여러분 헬스를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게차 가져와서 시키면은 뭔 의미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렇게 갖추지 못하면은 사실 생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이제 이런 말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학생 고유의 강점이라면은 결국에는 뭐 여러분 인생은 고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 인생의 이야기를 고유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는 AI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고유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